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연휴가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웠는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에밀리 영혼의 뜨는 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펜터 선생님에게 시와 소설을 보여드리고 필요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은 에밀리, 그리고 나서 에밀리가 일기를 쓸 작정이다 라고 결심을 한 데까지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릴 챕터의 제목은 일기에 마음을 열다 입니다. 에밀리 버드스타는 블레어워터에 있는 오래된 뉴문 농장의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 세상이 뒤바뀌기 전에 어느 폭풍을 치는 2월 밤이었다. 에밀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잠겨 있었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밤이 춥다고 하며 여느 때와 달리 그녀의 방 작은 난로에 불을 넣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불은 기세 좋게 타올라 깔끔하고 작은 방의 오래된 구식 가구를 은은히 비추었다. 발코니 창에 뿌옇게 낀 성에가 녹아내리며 작은 소용돌이 무늬를 그리고 허옇게 얼어붙었던 유리는 붉은 빛이 도는 황금빛으로 변해 따스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불은 벽걸이 거울에 깊고 신비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듯한 마력으로 난로 앞 긴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에밀리를 비추고 있었다. 두 자루에 긴 촛불을 켜놓고 에밀리는 그날 지미로부터 얻어온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표지의 새 지미북에 부지런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지미북은 매우 고마운 물건이었다. 작년 가을에 얻은 이 일기장은 벌써 쓸 곳이 없을 만큼 다 써버려 최근 일주일 동안 에밀리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일기는 에밀리에게 활기찬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질구레한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를 썼었다. 고민과 걱정은 이제 곧 14살이라는 마법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하며 특히 이모인 엘리자베스 머리와 같이 엄격하고 정직하기는 하지만 별로 다정하지 않은 보호자 아래 살고 있을 경우는 더욱 그랬다. 일기가 없었다면 나는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두껍고 검은 지미북은 살아있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와 말하고 싶거나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라도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종이도 이 뉴문에서는 좀채 구하기 어려워서 지미가 없었다면 에밀리는 결코 공책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공책 같은 것을 사줄 덕이 없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에밀리가 쓸모없는 것들을 쓰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라 이모도 이 일에 대하여는 굳이 엘리자베스 이모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로라 이모는 에밀리가 좀 더 쓸모있는 일에 힘써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라 이모는 여자의 본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지만 엘리자베스 이모와 마찬가지로 역시 지극히 보수적인 한 사람의 여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미는 엘리자베스 이모를 조금도 겁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에밀리가 공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선뜻 공책을 마련해 주었다. 바로 그날 지미는 공책을 사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슈르즈베리에 다녀왔다. 그래서 에밀리는 은은하고 따사로운 난로 불빛을 받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뉴문 북쪽의 큰 고목을 지나 지미의 유명한 정원에 큰 유령 같은 눈의 회오리를 몰고 해시계를 눈으로 뒤덮은 새 왕녀 사이로 섬뜩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새 왕녀 괄호하고 에밀리는 마당 구석에 서 있는 키 큰 새 그루의 포플러 나무를 그렇게 불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밀리는 지미가 사다 준 공책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폭풍이 불고 있을 때 이렇게 여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무언가 나보다도 훨씬 큰 것과 싸워 이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나에게는 꾀가 있지만 폭풍에는 단지 덮어놓고 부는 힘, 대단하기는 해도 무지한 힘이 있을 뿐이다. 지금 난로불을 따스하게 쬐면서 밖에서 미친 듯이 불어대는 폭풍 소리를 듣고 있으니 알 수 없는 승리감에 비웃음이 절로 나왔다. 내가 이럴 수 있는 것은 고조 할아버지인 머리씨가 이 집을 튼튼하게 지어준 덕택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지난 뒤에도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이나 내가 남긴 것으로 인해 무언가를 이기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만 또 잊어버리고 방점을 찍고 말았다. 카펜터 선생님은 내가 아무데나 방점을 너무 잘 찍는다고 말씀하신다. 그 전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 글자 한 글자 위에 한 음절 위에다가 점을 찍는 것,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다가 점을 찍는 것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요 문장에 한 글자 한 글자 위에마다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점을 너무 많이 찍는다고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또 찍고 말았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방점을 너무 많이 찍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패습이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다. 나는 사전을 찾아본 후 그만두기로 했다. 낡은 패습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악령이 달라붙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어라, 또 방점을 찍었네. 그렇지만 지금 찍은 방점은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1시간이나 사전 읽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드디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나더러 양말을 짜는 편이 더 낫겠다고 말했다. 열심히 사전을 읽는 것이 왜 나쁜지 정확히 말하지도 못하면서 이모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전을 읽는 것은 양말을 짜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그렇지만 나도 비단 양말이 한 켤레 있으면 좋겠다. 일저는 3켤레나 가지고 있다. 일저의 아버지가 일저를 귀여워하기 시작하고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이모는 비단 양말 같은 것은 천박하다고 했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비단옷도 마찬가지일 텐데. 비단옷 말이 낯으니 말인데 데리폰드에 있는 제이니 밀번 이모는 온 세계의 이교도가 모두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때까지 비단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굉장하다. 나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비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비단은 정말 고급스럽고 광택이 난다. 나는 1년 내내 비단옷을 입고 싶다. 제이니 이모와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그래도 여유만 된다면 비단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몇 해를 기다려야 겨우 한 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는 달걀을 판 돈의 일부를 선교단체에 헌금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는 암탉 5마리가 있다. 내가 12살 되던 생일날 페리가 선물로 준 병아리가 자라서 낳은 알에서 나온 것들이다. 만일 내가 정말 비단옷을 사게 된다면 뉴문의 머리 집안 사람들이 늘 입고 있는 검정색, 갈색, 감색 같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색깔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색은 싫다.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푸른빛 같기도 하고 은빛 같기도 한 성에 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 같은 색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리창에 서린 눈처럼 흰 레이스 장식을 다는 거다. 테디는 이런 옷을 입은 내 초상화를 그린 다음 얼음 공주라는 제목을 붙이겠다고 했다. 로라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달콤하면서도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옷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지, 에밀리?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옷을 입게 되면 옷이 곧 내 몸의 일부분 같은
사 입은 옷이 아니라 내 몸에서 생겨난 것 같은 기분이 될 게 틀림없다. 평생 단 한 벌이라도 그런 옷을 갖고 싶다. 그 안에는 비단으로 된 패티코트를 입고 비단 양말을 신을 것이다. 일저에게는 밝은 핑크색의 비단 옷이 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닥터 버니가 일저에게 너무 어른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많이 입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닥터 버니는 지금까지 일저를 제대로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일저가 헐벗은 채 지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있어서는 그랬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일저를 돌봐주어야 했으니까. 지금 닥터 버니는 일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줄 뿐 아니라 일저가 무슨 일을 하든 그대로 내버려둔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런 것이 딸을 위해서는 매우 좋지 않다고 충고하지만 나는 이따금 일저가 부럽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 닥터 버니는 내년 가을에 일저를 슈르즈베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 뒤에는 몬트리올에서 낭독학을 공부하게 할 거라고 한다. 내가 일저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비단옷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이모도 나를 슈르즈베리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엄마가 아빠와 달아난 일 때문에 이모는 나를 이모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달아날 염려가 없다.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 내 결혼 상대는 예술이다. 테디는 내년 가을에 슈르즈베리로 가고 싶어 하지만 테디의 어머니는 보내주지 않으려는 모양이다. 사랑의 도피행각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테디의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테디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 카펜터 선생님도 그에게는 재능이 있으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켄트 부인에게는 겁이 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켄트 부인은 덩치가 작은 사람이다. 키도 나보다 크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한다. 나로 말하면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다. 나는 켄트 부인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오래전 일저와 내가 처음으로 텐시 패치에 가서 테디와 놀 때부터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테디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켄트 부인은 나를 싫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켄트 부인에게 있어 테디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부인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테디가 그리는 그림에까지 질투를 한다. 사정이 그러므로 슈르즈베리에 가는 일은 테디한테도 가망 없는 일이다. 그러나 페리는 슈르즈베리에 갈 것이다.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일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한다. 그 때문에 퀸즈 아카데미 대신 슈르즈베리에 가는 것이다. 슈르즈베리 쪽이 일을 얻기도 쉽고 하숙비도 싸기 때문이다. 여우 할망구 같은 톰 고모는 돈이 좀 있으면서도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나에게 학비를 대주는 데는 조건이... 페리는 의미심장하게 내 쪽을 보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고는 얼굴을 붉힌 나 자신과 페리에 대해서 맹렬히 화가 났다. 페리가 듣기 거북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다. 우연히 키다리 존의 숲에서 톰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나에게 어른이 되거든 페리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페리가 교육을 받게 해주마라고 말해서 혼비백산한 일이 있었다. 나는 부끄러워서 일저 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일저는 이렇게 말했다. 톰 아주머니가 페리의 상대로 머리집안 사람을 넘보다니 기가 막혀. 일저는 페리에게 매우 못되게 굴기 때문에 나라면 웃고 말 일도 언제나 싸움으로 만든다. 페리는 무슨 일이다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 지난주에 에이미 무어의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에이미의 삼촌이 다리가 3개밖에 없는 기묘한 얼룩송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페리가 말을 꺼냈다.
그런 것은 제가 전에 노르웨이에서 본 오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리의 말에 따르면 다리가 4개 달린 오리가 있었다고 한다. 2개는 보통 오리와 같은 곳에, 2개는 등에 나 있었는데 보통의 다리로 걷다가 실증이 나면 뒤집어서 등에 난 다리로 걷는다는 것이다. 상상하니까 너무 징그럽네요.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것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그런 일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던 그 테디와 테디 엄마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뒷부분에 이 켄트 부인, 테디의 엄마가 올가미 같은 그런 엄마잖아요. 자기 아들을 굉장히 구속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통한 이 테디와 에밀리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 올가미 엄마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너무 스포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밀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페리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신사다움을 갖추어 가기는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을 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흘러가는 그 모양새가 일저가 페리를 조금 좋아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페리는 그냥 일편단심, 오로지 에밀리만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에밀리는 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테리가 아니고 테디죠. 테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디도 에밀리를, 에밀리도 테디를. 일저는 페리를 좋아하고 페리는 또 에밀리를 좋아하고, 이 에밀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물론 점점 예뻐져 가고 있지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아가씨, 매력 있는 친구인 것은 틀림이 없나 봐요. 그래서 페리도 테디도 모두 우리 예쁜, 사랑스러운, 그리고 매력적인 에밀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문의 망신을 가져다 준 것은 페리뿐만이 아니다. 어젯밤에 내가 한 말이 생각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어제 부인회의 모임이 우리 집에서 열려 엘리자베스 이모는 저녁 식사 대접을 했다. 회원들의 남편도 초대되었다. 거실의 탁자는 길이가 모자라 주방에 음식을 차리고 일저와 내가 시중을 들었다. 처음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모두에게 음식을 다 돌리고 나자 좀 지루해져 나는 정원으로 난 창가에 서서 마음속으로 시를 짓기 시작했다. 시를 짓는 일에 몰두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있던 차에 갑자기 에밀리 하고 부르는 엘리자베스 이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는 나를 불러놓고 신임 목사님인 존슨 씨의 얼굴을 의미 있게 쳐다보았다. 퍼뜩 정신을 차린 나는 당황한 나머지 찻주전자를 잡고서 소리쳤다. 컵씨, 존슨을 채워드릴까요? 사람들은 모두 하하하고 웃어버렸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고, 로라 이모는 민망해했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일이 생각나 어젯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인가 정말로 나쁜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는 물론 머리 집안의 자존심 때문일 텐데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에 대한 루스 더튼 이모의 견해가 옳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아니다. 루스 이모의 말은 옳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아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뉴문의 전통이다. 그런데 신임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버렸으니 우아함과 위험은 앞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를 볼 때마다 존슨 목사님은 이때 일이 생각날 것이며 내 쪽에서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기에 써놓고 보니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써놓고 보면 생각할 때만큼 크지도 무섭지도,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아름답거나 훌륭하게도 생각되지 않는다.
말로 해버리면 당장에 오그라드는 듯하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지은 식구까지도 적어놓고 보면 느낌이 반감된다. 비로드 같은 저녁 어둠이 발소리도 없이 걷는 곳에. 신통치 않다. 어딘가 향기가 빠져버린 듯하다. 그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음을 뒤로하고 거기 서서 산과 뜰 위로 어둠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내게 번뜩임이 찾아왔다.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내가 느낀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고자 했다. 마음속에 식구가 떠올랐을 때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가 나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식구가 훌륭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그 어떤 무엇 때문이었다.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식구를 이루는 단어들은 단조롭고 어리석게 느껴진다. 본 그대로를 말로 옮길 수만 있다면. 카펜터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노력하고 노력해라. 말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말을 하인으로 삼아라. 언젠가는 너를 대신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줄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나도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말을 벗어난 어떤 것이 분명히 있는 듯하다. 어떤 말로도 나타낼 수 없고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붙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붙잡으려 시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을 어떤 것이 있는 듯하다. 작년 가을 딘과 둘이서 환희의 산을 넘어 저쪽 숲에 갔을 때 일이 생각난다. 숲의 나무는 대부분 전나무였는데 한 구석은 아주 근사한 소나무 고목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그 아래 앉아서 딘이 산정의 피버리를 비롯해 스콧의 시를 몇 편 낭송해 주는 것을 들었다. 그는 새의 날개 같은 큰 가지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소나무 가지 끝에서 신들이, 옛 북극의 신들이 바이킹의 모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어. 스타, 너는 에머슨의 시를 알고 있니? 딘은 그의 시를 암송했다. 나는 그 시를 외우고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그 바람결에 날려온 그 한 말씀.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달아나 버리는 어떤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말씀이 결코 나에게 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때때로 그 말씀의 멀고 희미한 울림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아는 단어로 옮길 수 없는 데서 오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절망과 흡사한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그 근사한 경험을 한 후 다음 순간 그따위 바보짓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만일 내가 비로드의 발을 가진 저녁 어둠처럼 존슨 씨의 뒤로 숨어들어 그림자 옷을 입은 부인이 흰 컵같이 생긴 블레어 계곡에 밤을 들이부는 것처럼 증조 할머니인 머리 부인의 은재 찻 주전자로 우아하게 차를 따라들였다면 그 편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를 쓰는 것보다도 엘리자베스 이모를 더 기쁘게 했을 텐데. 이 자백 딘과 함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탄에서 우리 에밀리가 절벽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 길을 지나던 딘이 딘 프리스틴인가? 제가 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딘이 에밀리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딘과 에밀리는 이렇게 지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문학적인 교감을 하게 되죠. 사실 에밀리 주변에는 문학적인 교감이나 어떤 시나 소설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 어떤 정신적인 교감을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에밀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그런 그 정신을 좀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거의 문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를 읽어주거나 혹은 그 에밀리가 쓴 시를 보면서 또 딘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정말 문학적인 사색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딘과도 또 굉장히 에피소드가 앞으로 풍성하게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재밌습니다. 딘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지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잔잔하게 읽어드리고 있는 이 일기 부분이 그렇게 딱히 이렇게 이벤트가 펼쳐지지는 않네. 이렇게 에피소드가 좀 너무 잔잔하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읽어드리는 이런 부분들 테디 이야기, 페리 이야기, 그리고 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딱히 빵 터지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좀 잔잔하게 그냥 일기구나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미는 다르다. 오늘 밤에 카탈로그를 다 보고 난 뒤 내가 자작시를 낭독하자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었다. 지미도 시를 짓는다. 지미는 어떤 점에서는 매우 영리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가 그를 뉴문에 있는 우물에 빠뜨렸을 때 다친 뇌는 그렇지 않다. 거기는 오직 공백으로 남아있다. 그런 연유로 지미는 사람들로부터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데다 로스 이모 같은 사람은 크림을 핥으러온 고양이를 쫓을 만큼의 분별도 없다고 심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미의 영리한 데를 모두 끌어모은다면 블레어워터에서 그 절반의 기질을 갖춘 사람도 없을 것이다. 카펜터 선생님조차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지미가 영리한 점을 한데 모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공백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미가 무척이나 좋고 이상한 발작이 일어나도 조금도 무섭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이모마저도 그렇다. 단 이모의 경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페리는 예외이다. 페리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무섭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언제나 자랑한다.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카펜터 선생님은 두려움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거의 모든 악과 증오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쫓아내거라 말괄량이 아가씨. 마음속의 두려움을 쫓아내거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야.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할 리가 없어. 당신이 겁내고 있는 것을 하라라는 에머슨의 시구를 기억해라. 그러나 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상론일 뿐이며 나로서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다.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겁내는 것은 매우 많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켄트 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병자인 모리슨 씨다. 모리슨 씨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내 생각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다. 모리슨 씨의 집은 대리폰드에 있지만 그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는 행방불명이 된 아내를 찾으러 이 부근을 배회하고 있다. 오래전 결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젊은 아내가 죽고부터 정신 이상이 된 것이다. 모리슨 씨는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행방불명이 된 것이라서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내를 찾고 있는 동안 모리슨 씨는 나이를 먹어 허리가 굽었으나 그에게 있어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답다. 작년 여름 모리슨 씨는 뉴문에 온 일이 있지만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운 듯 부엌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을 뿐이다. 애니가 여기 있나요?
그날 모리슨 씨는 아주 온순했지만 문득 광포해 보이기도 했다. 모리슨 씨는 항상 애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제나 앞쪽에서 들린다고 말한다. 그의 얼굴은 늙은 원숭이처럼 야위어 주름투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기 흉한 것은 모리슨 씨의 오른손이다. 손 전체가 피처럼 붉은색인데 날때부터 있는 반점 때문에 그렇다. 왠지 나는 그 손을 보면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그 손을 만져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모리슨 씨는 때때로 혼자 큰 소리로 기분 나쁘게 웃을 때가 있다. 그가 유일하게 귀여워하는 것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늙은 검둥이 개이다. 모리슨 씨는 자신을 위해서 결코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는 그냥 굶고 지내지만 개를 위해서는 구걸을 했다. 나는 모리슨 씨가 끔찍하게 무섭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날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길고 흰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엘리자베스 이모는 말했다. 페어팩스 모리슨도 머리 좋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정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어. 그러니 재미있지요. 내가 말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이모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꼭 그렇듯 상을 찡그리고 그런 불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나무랐다. 왜 그럴까? 페리는 신에 대해 매우 흥미가 있고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으나 엘리자베스 이모는 페리와 내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내가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페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이모가 언어 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다만 엘리자베스 이모와 나의 신이 서로 다를 뿐이다. 오늘 밤은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썼으니 그만 자야겠다. 이 일기에서 말을 남용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카펜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도 내 글의 결점이다. 너는 말을 너무 남용한다, 말괄량이 아가씨. 너무 지나치게 늘어놓아. 너에게는 절제가 필요해. 물론 나는 카펜터 선생님 말씀대로 수필이나 소설을 쓸 때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기는 나 말고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죽은 뒤가 아니고는 남의 눈에 뜰 일도 없으니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쓸 것이다. 에밀리는 촛불을 쳐다보았다. 거의 다 타고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에 또 다른 양초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밀리는 일기장을 선반 오른쪽 위 작은 장 속에 치우고 난로의 불씨에 재를 덮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촛불을 켰다. 보름달은 지나가는 먹구름 뒤에 숨고 유령처럼 흐릿한 눈의 흰 빛이 방 안으로 차츰 스며들었다. 에밀리가 높고 검은 침대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근사한 소설의 구상이 떠오른 것이다. 잠깐 동안 에밀리는 떨면서 망설였다. 방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나 구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에밀리는 침대의 깃털이불과 왕겨로 만든 두꺼운 깔개 사이에 손을 넣고 타다 남은 양초를 꺼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숨겨놓은 것이다. 물론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에밀리가 올바른 아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올바른 아이의 이야기가 책으로 쓰인 예는 없다. 그런 책은 지루해서 아무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촛불을 켠 뒤 에밀리는 양말을 신고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반쯤 쓰다둔 다른 지미북을 꺼내어 한 자루의 흔들리는 촛불에 의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촛불은 어두운 방 안에 창백한 불빛에 오아시스를 만들었다. 그
그 오아시스 안에서 에밀리는 고개를 공책에 깊이 숙이고 소설을 써 나갔다. 밤은 점차 깊어가고 뉴문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추위가 스며들어 몸이 뻣뻣해졌지만 에밀리는 의식하지 못했다. 눈은 불타오르고 볼은 홍조를 띄었다. 단어들이 펜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깨비 무리와 같이 막 쏟아졌다. 촛불이 쉿쉿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을 때에야 에밀리는 겨우 현실 세계로 돌아와 한숨을 쉬며 몸을 떨었다. 시계바늘이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에밀리는 몹시 피곤하고 추웠지만 소설 한 편을 완성했고 게다가 그것은 지금까지 쓴 것 가운데 가장 잘 되었다. 에밀리는 창작욕을 만족시킨 데서 오는 성취감과 승리감을 맛보면서 싸늘해진 잠자리에 파고들어 약해지는 폭풍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빠져들었다. 네, 이번 챕터 일기의 마음을 열다. 조금 듣기에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읽어드린 그 에밀리의 일기, 이 챕터가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의 근간이 된다는 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라고 이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챕터였기 때문에 제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읽어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핸드드립 커피에 제 동생이 구워준 맛있는 초코칩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를 티푸드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즐거운 홈카페 즐기시면서 오디오북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